재벌 3세, 4세 이런 사람들이 상장 안 된 주식을 받았다가 상장되면서 이제 과도한 차익을 얻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유산을 증여받는 방식이죠. 그때 세금을 내는 건데 그거 깎아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거 전혀 아니고요. 재벌 세습에 대한 비과세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개미 투자자들은 5천만 원 이상의 비과세 이미 투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으면은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거부터 좀 제대로 밝혀가지고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반도 리스크가 없어지면은 오히려 더 많이 올 것 같고요. 한반도 리스크를 어떻게 없습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우리도 쏴야 된다. 같이 선제 타격 이러면은 긴장 국면이 더 고조돼서 투자자들이 더 오기 힘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저희가 성일종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법원 제동으로 무산된 방송사 초청 TV 토론회와 별도로 양자 토론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사자 토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역제안했는데 그 성일종 의원 말은 먼저 두 사람이 합의했으니까 합의한 대로 하고 나서 사자 토론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글쎄 저는 뭐 최대한 토론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저도 사자 토론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가 알기로는 이 양자 토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초반에 우리가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공세를 주고받았던 것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에게 향한 대장동 의혹,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게 향한 뭐 처가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법정 토론회에 가가지고 이런 의혹 얘기만 리스크 얘기만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실제로 정책 얘기가 실종된다. 그것 때문에 사실 대장동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양자 토론할 생각이 있으면 토론 받겠다 해가지고 사실 거기서도 그때도 막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타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양자 토론에서는 각 후보가 처한 리스크들을 털어내는 역할들을 하고 사자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의 정책 비전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양분을 해가지고 애초에 양자 토론을 하려고 했었던 목적도 달성하고 사자 토론을 해서 각 후보들을 비교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날짜예요. 날짜죠. 방송사에서 31일 혹은 2월 3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31일 양자 토론 하자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 31일 날 양자 토론도 하고 이어서 사자 토론도 하자. 성일종 의원 얘기는 그건 불가능하다. 4시간을 어떻게 토론하냐.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처럼 31일 날 먼저 양자 토론을 하고 다시 사자 토론 또 각 당이 협의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이 양자는요. 국민의힘에서 시간 끌기 꼼수입니다. 원래 양자하려고 했다가 법원 제동으로 사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자 하기로 법원에서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한 대로 판결 난 대로 하면 되지. 본인들 마음대로 다시 다 바꾸겠다는 거는 그 판결을 왜 거기에 대해서 왜 믿지도 않고 국민들의 뜻 이런 것도 상관없이 본인 편한 대로 바꾼다는 것도 오만한 일인데 이것을 하는 배경은 사실은 전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옆에 서가지고 있는 것이 본인 좀 표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양자하자 그러면 또 실무진들 만나서 언제 만나나 또 주제 뭐 하나 이러면서 다 일주일쯤 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토론을 좀 안 하려고 믿으려고 하는 이 꼼수고 아니 무선 대선 후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토론을 계속 피하고 있나 하다못해 우리가 뭐 핸드폰을 하나 사도 얼마나 많이 비교를 합니까? 근데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비교할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인데 이렇게 저렇게 꼼수를 내면서 이제는 법원에서 판결도 났는데 또 양자하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도 하고 양자도 좋다 다 하겠다. 그런데 이제 사자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부터 하고 양자도 얼마든지 추가로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힙니다. 예, 김 비대위원.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자 토론 하게 되면 어쨌든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데 여기서 더 띄우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통 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안철수 후보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사실 토론을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뭐 안철수 대표가 토론을 통해서 뭐 지지율 오른다 그러는 거면
그 벌써 올랐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난 대선 때는 TV 토론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었죠. 안철수 그러니까요. 후보가. 예. 그냥 깎아먹은 정도가 아니고 많이 깎아먹었죠. 오히려 예. 2017년 대선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앞섰던 앞서고 때도 있었죠. 있었잖아요. 예. 근데 토론회 이후로 급속도로 몰락했던 걸 예. 생각하면 아무리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절치부심하셨다 하더라도 최근에 인터뷰를 보거나 뭐 말씀하신 내용 보면 뭐 내용 면에서는 좀 그렇지만 사실 토론 어떤 지도자로서 토론으로서 신뢰를 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다 지금 지지율 제일 예. 잘 나오시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쿨하게 딱 받아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개인적인 저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의당에서 그러면 31일 날 윤석열 빼고 3자 토론하자 이런 제안도 했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방송사에서만 괜찮다고 하면은 뭐 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후보랑도 하고 다른 뭐 우리는 김동연 후보 측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 여러 후보들이랑 다양하게 만나서 다양한 토론을 하는 것에 적극 환영하고 다만 윤석열 후보도 지금 주요 후보인데 왜 이렇게 계속 토론을 예. 피하는지 예. 우리는 일단 양자든 사자든 뭐 삼자든 다자든 모두 할 의향이 있고 자, 그런데 사자는 하기로 한 거니까 예. 다자 토론 이거부터 일단 하고 이거는 하고 추가로 다른 알겠습니다. 것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자 토론 안 한다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럼 3자 토론을 하게 되면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나란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거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제로 거기에서 공방이 있더라도 그런 공방조차 참석할 수 없는 윤석열 후보, 그 3자 토론을 피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여론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토론을 피한다는 인상을 주니까 피하고 있죠, 실제로. 그럼 뭐 3자 토론도 뭐 민주당에서는 방금 최지은 대변인 말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가 또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만 김동연 후보하고 토론회를 정책 토론 두 사람이 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이거 언제 합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후보 공약 중에 찬성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공무원 개혁도 그렇고 개헌 이렇게 굉장히 큰 아젠다들을 이제 후보 출마 선언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또 이재명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의 공통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정치인인데 다만 뭐 우리가 이것을 뭐 김동연 후보를 일부러 띄우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이 계시죠? 이런 게 뭐 제가 여기 와서 정치 영역에 와서 보니까요. 누가 네. 띄운다고 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후보 굉장히 지지율이 좀 잘 안 뜨고 예.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정책 토론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최지은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김동연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 2등을 다투는 후보와 함께 토론을 하면 자연히 조금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재명과 김동연이 손을 잡는다. 뭐 김동연 후보는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부총리까지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본 지지율을 못 올리시는데 뭐 남의 지지율까지 신경 쓰고 그러세요. 본인 지지율도 계속 뭐 35% 내외로 유지되고 심지어 요새는 이렇게 쭉 트렌드를 봐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약간씩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일단 김동연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거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설령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단일화라는 게 그리고 나중에 단일화를 생각하실 텐데 그 지지율이 합쳐지나요? 산수처럼 되지 않잖아요. 그렇진 어렵죠. 저희가 안철수 대표와의 그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합쳐진다고 합쳐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중에는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한다고 그것이 그대로 그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쏠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이재명 후보 본인 지지율을 먼저 신경 쓰시라. 두 번째로 설령 끌어올려진다 하더라도 단일화 이후에 산술적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김재섭 위원장님이 신경 안 쓰셔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단일화가 1+1 해가지고 2가 되는 단일화가 있고 2가 안 되는 단일화가 있고 2가 넘는 3이 되는 단일화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후보들의 시너지 서로 이제 장단점이 좀 잘 맞아 떨어지면은 오히려 3이 될 수도 있고 윤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잠식 이런 것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의 표가 상당수는 이재명 후보로 올 거기 때문에 1+1이 2가 안 될 건데 제 생각에는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1+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는 그런 합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책적인 거 좀
여쭤보죠. 윤석열 후보가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 밝혔는데 지난달 공약한 증권 거래세 폐지는 취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대선 후보 공약이 하루아침에 취소되면 괜찮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에 계속 말바꾸기라는 걸 지적했으니까. 그렇죠. 뭐 근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세 발의 피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저는 그 주식 양도세랑 거래세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봐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처음에 증권거래세를 좀 낮추려고 계속 노력을 이제 폐지를 하려다가 잘 안 됐죠. 사실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에 윤석열 후보도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은데 그 증권거래세 안에는 우리가 농어촌 발전기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세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농어촌 발전기금이 뭐 잘 쓰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우리가 농어촌 발전기금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증권거래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갔고 윤석열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폐지를 철회하신 것 같고요.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봐요. 사실은 이게 주식 양도세 폐지는 계속 저는 옛날부터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건데 말하자면 이거 우리가 지금 20% 뭐 미국도 뭐 20몇 % 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미국이랑 자꾸 비교하는데 미국은 100년짜리 가는 기업들이 너무 많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매겨버리면 훨씬 더 튼튼한 미국한테 투자를 하지 한국에 투자 안 하거든요. 물밀듯이 빠져나갑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그럼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개미들이다. 그리고 소득세라는 세금 자체가 매겨지는 데에서 위축 심리가 생깁니다. 이 우리 증권거래 시장만큼 이 심리가 중요한 데가 없잖아요. 세금 자체가 우리 상당 부분 이 증권 시장들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그 세금이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봤고 후보가 이에 대해서 폐지 전면적으로 걸어서 저는 대단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예. 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본인 공약 내용을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그거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 얘기를 했나 그랬는데 그걸 뒤집고 주식 양도세 폐지를 하겠다는데 이미 지금 우리가 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나는 사람들한테 비과세를 해주다가 그거를 지금 5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2023년부터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통장에 한 3억이 있어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10%가 나와서 3천만 원 남았다 1년 안에 저는 아무런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뭐 20% 남아가지고 6천만 원이 나왔다. 그럼 그 해에 5천만 원 미만으로만 팔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5천만 원 이상 1년에 주식 거래로 남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5천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을 따져봤더니 이 기사에 의하면은 15만 명이 안 돼요. 전국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양도세를 내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 같은 경우에는 재벌 3세, 4세 이런 사람들이 상장 안 된 주식을 받았다가 상장되면서 이제 과도한 차익을 얻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유산을 증여받는 방식이죠. 그때 세금을 내는 건데 그거 깎아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거 전혀 아니고요. 재벌 세습에 대한 비과세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개미 투자자들은 5천만 원 이상의 비과세 이미 투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으면은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거부터 좀 제대로 밝혀가지고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따라서 지금 15명 말씀하신 5%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2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작년처럼 우리가 장이 좋았을 때는 사실 그럼 해당 사항이 20%까지 늘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세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지면 주식시장 자체가 꺼져버립니다.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훨씬 더 튼튼한 어차피 똑같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지 한국에 투자 안 하거든요. 아니 지금 그게 세금이 문제라니까요. 없는 세금을 넣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세금이 있어요. 그걸 감면해주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 세금이 있는데요. 그거는 비상장 아닙니다. 주식이나 아니면은 특수 대기업 몇 개에만 지금 해당되는 거였지 그 전면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 이건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되면은 감면을 해주겠다는 지금 현재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남는 사람만
비과세 혜택을 그러니까 받지 그럼 않아 기관 돈을 투자자들이 내는데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쭉 빠진다니까요. 그게 제 생각에는 문제라니까요. 외국 기관 투자자는 이 우리나라 지금 세금보다는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비중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당장 세금 얼마 물리는 것보다 그럼 중요한 게 외국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에게 감세를 해주자는 건데요. 저는 외국인 기관 감세가 아니고 지금처럼 유지하자는 투자자들에게 거죠. 지금 현재 유지하는 것은 네. 이 지금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폐지를 안 하는 것이 지금 유지를 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2023년에 양도소득세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죠. 지금대로 유지하자는 말은. 제 생각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반도 리스크가 없어지면은 오히려 더 많이 올 것 같고요. 한반도 리스크를 어떻게 없습니까? 뭐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우리도 쏴야 된다. 같이 선제 타격 이러면은 긴장 국면이 더 고조돼서 투자자들이 더 오기 힘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청취자분들도 주식 얘기 나오니까는 지금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어요.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보면 윤석열 후보가 어젠가요? 엊그제인가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 코스피 2800선 붕괴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뭐 속된 말로 하나만한 이야기했다. 그래서 좀 윤 후보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게 아니냐, 외교나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런 비판 김 전 비대위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을 찾아보니까 우리 교민들에 대한 안전 보장을 이야기를 했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민들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막 방치 수준으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해외 교민들에 대한 안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짚은 것이고 예를 들면 코스피 이런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들이 보호받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를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아까 말씀대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던 것이 사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식시장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훨씬 더 좋은 접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봤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코스피 800선 붕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 테이퍼링이 올 조짐도 있고 근데 테이퍼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경제 정책을 잘 모르는데 앞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우리가 폭락했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방어할 것인가에 뭐 대책을 기대하기는커녕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지금 이 방송 올 때 여의도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 운전해 주시는 분이 기사님 이런 말을 하세요. 윤석열 후보가 오면은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준비 정도가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도 택시 타면 이재명이 되면 우리나라 공산주의 된다라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 코스피 붕괴나 여기에 이 말하자면 경제 특히 증권시장에 타격이 오는 것들은 사실 그 대통령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대책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인데 도는 거고 결국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않고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게 만드는 정책들 내는 예. 것이 중요하고 마침 우리가 양도소득세 폐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그걸로 일단 됐다고 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민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주식시장이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 정도는 후보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래서 이거 아무리 누가 다른 전문가가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전문가 보고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LTV 90%까지 대출 이야기했는데 뭐 이건 윤석열 후보는 80%까지 얘기했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이 LTV 90%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인 것이고 지금 어쨌든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또 한 금리를 인상할 테고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LTV 90%까지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비판을 받고 예. 있죠. 그래서 저희가 경청하고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신 그 부동산 311만 호 공급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크게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예. 하나는 과거에는 수요를 좀 억제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잡는 방법이 예. 변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이제 이런 대출과 같이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생애 첫 주택이나 뭐 청년들이나 맞춤형에 따라서 오히려 수요를 도와주는
측면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오해할까봐. 이재명 후보가 LTV 90%까지 대출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생애 첫 주택 그렇습니다. 구입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90%를 해주는 거는 이 90%를 사실은 이자를 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소득 안에 은행에서 그 정도 해준다고 하지만은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황 안에서만 아마 대출을 받게 될 것이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 90%를 해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은행이. 그런데도 그 규정에 따라서 돈을 또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덜 필요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집을 살 수 있도록 또 집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사다리형이라고 하는데 각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정책을 내어나왔고 또 이 분급 주택 그 311만 호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공공임대 반값 주택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동안은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하는 공공임대였지만 지금은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갈 수 있는 30평형 공공임대까지 해가지고 반값 주택으로 내놨기 때문에 부동산 집값만큼은 이재명이 확실하게 잡겠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좋은 걸 왜 지금까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건데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들고 오신 어쨌든 뭐 환영은 하는데요. 저는 일단 환영은 합니다. 90% 필요하다고 보고 보면은 뭐 해외 뭐 미국 말씀하셨으니까 미국도 8, 90%다 되고 네. 어떤 나라든 100%, 120%까지 막 되고 이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90%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올리신다고 뭐 첫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80%까지 예. 올린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가 LTV만 믿고 은행 갔다가 대부분 그런 경험들 하실 텐데 우리가 LTV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그렇죠. DSR이랑 DTI 다 보잖아요. 예. 이 세 개를 이렇게 다 다각적으로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LTV 뭐 집값이 어느 정도 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잘립니다. 받을 수 있는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규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LTV만 90% 올린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실효적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결국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이 개발이익 환수가 있잖아요. 그 지금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면은 우리 막 1980년대 후반에 집값 폭등해가지고 우리 신도시에서 몇백만 원씩 때려박을 때 그때 사실 지금 환수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정도의 환수율을 해도 되는 것이 막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크게 막 몇백만 원 단위로 공급이 되니까 그 정도로 환수율을 해도 되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환수율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는데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했다가 있어야 한다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경기도지사 성남시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반값 주택을 필요로 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데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약 통장이 없어서 뭐라고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도 못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 김재섭 위원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지만 윤석열 후보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얘기를 해도 이해는 하고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그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김재섭 비대위원이 얘기한 DSR, 이재명 후보가 LTV 90% 이야기하면서 DSR도 추가 조정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민주당이 종로, 또 청주, 안성, 귀책사유가 있는 세 곳을 무공천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서초하고 대구도 이제 뭐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공천하겠습니다. 하기도 좀 못할 것 같아요. 뭐 한 거 아닌가요 이미? 이미 했습니까? 이미 뭐 아직 결정 안 하고 그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뭐 사실 이제 뭐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안성 청주에서 하고 있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뭐 안 한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게 뭐 전략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탑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저거 던지는 과정 중에서 무공천까지 이제 나온 건데 저희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봅니다. 만일 하게 되면 2030 젊은 여성을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천은 뭐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대부분 다 그 방침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에서 이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발하겠다라고
라고 선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공천을 받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자, 민주당이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불출마 포함해서 3개 지역구, 무공천, 그리고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이런 새 신안을 갖고 왔는데 이 새 신안들이 여론에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오늘 MBS 조사도 굉장히 뭐 이게 이 여론이 얼마만큼 반영된지 모르겠지만 두 후보가 굉장히 근접한 걸로 봤는데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지만 이게 좀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더 계속 지속적인 정치 개혁, 정치 쇄신안으로 좀 이어지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는 좀 기책 사유로 보기 애매한 점도 있고 또 다른 두 곳은 소위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공천을 하겠다는 건 사실 당으로 큰 결정한 것이고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님의 그 불출마 이후에 또 우상호 의원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이 몇 명이 내려놓는 것 이상으로 뭐 국회의원 3선 연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확정을 짓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과거에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논의를 엄청 하다가 결국 위성정당 만드는 거를 국민의힘이 하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끝났죠.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려고 연동형 비례제를 했는데 이렇게 1박 2일로 뚝딱 당을 양당에서 만든 것이 옳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얘기를 안 하시지만 그것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은 좀 반성을 하고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문제가 저는 부산에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주의를 이뤄서 선거되는 것이 과연 옳나 연동형 비례제나 권역별 비례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논의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